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약점으로 꼽히는 게 계엄과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일 겁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과는 어떻게 결별할지를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요구했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사과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 논란 전반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대선을 13일 앞두고 이번 사과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중도층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는 단일화를 이뤄내려는 의지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기자들 앞에 선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보수로 거듭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 여사 논란에 대한 공식 사과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과 공적 역할 부여, 감찰제도 개선 등의 재발 방지책도 약속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어떤 논란에 대해 사과한다는 건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이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60%에 가까운 중도층 유권자가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중도 확장을 위한 선결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고 저희 당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탈당한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한 이슈를 먼저 부각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연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보신 것처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가 합치자고 설득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다는데 이 후보는 여전히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앞자리에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식판을 내려놓습니다. 이 후보 캠퍼스 유세 일정에 깜짝 합류한 겁니다. 한때 악연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던 두 사람이지만 서로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검색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안 위원장은 당에 오시면 잘 모시겠다며 단일화 설득에 나섰지만 이 후보는 지금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화의 문을 닫진 않았습니다. 추후에도 이제 만남의 가능성은 열어놓자고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최대한의 확장성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준석이다라고 말씀. 조선일보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이 후보를 만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SNS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안내자가 돼달라고 했습니다. 부산에 이어 대구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와 달리 김문수 후보 이름을 여러 차례 직접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니라 오늘은 김문수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 전까진 귀국하지 않겠다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대 통합이란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호텔 경제론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돈이 돌면 경기가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곡해하고 음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가 늘더라도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호텔 경제론과 관련해서는 각종 패러디도 등장했다는데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힙합 가수 카니에 웨스트가 방안을 취소해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사파에 콘센트를 같은 몸체에 꽂은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이 돌아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론 발언을 비꼰 겁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경제 순환을 강조한 자신의 발언을 곡해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10만 원이라도 돈이 10바퀴 돌면 100만 원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라면 바보고 곡해를 하는 거라면 나쁜 사람들이죠.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가 부채 50%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도 지역 화폐 사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으로 호텔 경제론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지역 화폐로 골목 상권의 온기를 돌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 화폐 같이 사고 같이 살자. 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질에 대한 것들은 뒤로 하고 엉뚱한 단어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이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보수논객 정규재 전 주필은 호텔 경제론에 대해 호텔 업주에게 빚만 남긴 채 사라지는 마술이라며 잘못된 경제관의 본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사흘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 중인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방탄 경호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세장에서 서로를 겨냥한 발언들도 부쩍 늘었다는데 오늘 후보들의 움직임은 신경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과 방탄 유리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음모론 마케팅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자 이 후보는 지난해 자신의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비아냥거릴 일입니까?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조봉암 사법살인도 재차 소환했습니다. 총으로, 칼로, 법으로, 펜으로 밟히면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위대한 국민들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유세를 이어간 이 후보는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냐며 인천의 교통 문제를 각별히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양과 파주에서 남양주로 이어지는 경기 북부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청년들과 모내기를 하면서 농업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했고 경기지사 시절 성과인 GTX 기관사 모자도 썼습니다. 여러분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GTX를 더 빨리,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면서도 값싸게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방탄조끼보단 교도소에 가는 게 안전하다고 한 김 후보는 연이틀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방탄 유리도 필요 없고 방탄조끼도 필요 없고 우리 대통령실의 경호원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 조끼는 방탄조끼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제주에 이어 모레 봉하마을을 찾을 예정이고 김문수 후보는 광명과 부천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대선 전국에서 재점화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무료화를 단행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다시 유료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유료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 그것도 법원이 제동을 건 사안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적 조치도 하겠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최원국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고양과 김포를 잇는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된 민자도로로 28개 한강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고양 유세 중 자신이 무료화한 통행료를 윤석열 정부에서 유료로 복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는 경기도하고 김포, 고양, 파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서 그때 끝냈는데 이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켜버리더라고요. 이 후보는 2021년 10월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지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일산대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마지막으로 결재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돼 다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중단시켰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라며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당시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2일 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였다는 겁니다. 이후 2022년 11월 본안 1심 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면 무료화 대신 요금 인하를 약속했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때도 요금도 낮추고 노력을 했는데 다만 저는 절대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산대교 사업을 무료화하는 건 청년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통행료를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극장을 찾아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시점에 뭐하러 나오느냐고 난감해하는 반응이 잇따랐고 일각에선 이재명 1호 선거운동원이냐는 격한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장입니다. 객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웃으며 박수를 치고 관객들과 악수도 나눕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화를 어떻게 봤냐는 질문에 좋았다는 짧은 소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제외한 공개 행보에 나선 건 파면 이후 처음인데 국민의힘은 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입니다. 저희 당 윤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 드릴 건 없습니다. 하지만 관람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가능한 의원들이 간곡하게 만류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자중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음모론자와 손잡는 건 자멸의 지름길이라고 위로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직접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부정선거의 소지를 없애고 국민들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이긴 시스템 아니냐고 지적했고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세력을 결집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 기조에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전보다 논란에 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그 과정에서 자제해왔던 수위 높은 발언도 서슴지 않는 분위기인데 뉴스더에서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함께 그 배경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국민의힘이 커피 원가 120원 그리고 이른바 호텔 경제론을 놓고 아주 파상 공세를 벌이잖아요. 네. 그런데 TV 토론회에서만 해도 이재명 후보 좀 부드러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좀 달라진 겁니까? 네, 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바로 TV 토론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선 아무래도 태도가 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보더라도요. 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 수위 상당히 세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 이재명 후보 토론회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9일 유세 때는 계곡 정비한 이야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 이런 말만 했었습니다.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어제부터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기 시작했고 오늘은 보여드린 것처럼 이해를 못하면 바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후보가 대응을 달리하는 건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 후보의 경제관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중도 또 보수 표심 공략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부각하는 것을 피해왔던 지역 화폐 발행 문제나 확장 재정 정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정 건전성 문제 관련해서도 나라 빚내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펼 거라는 점 분명히 했는데요. 이 잇따른 발언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지지율 1위를 이재명 후보가 달리고 있는 것도 소극적인 방어보단
더 공격적인 반격이 낫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측면이 있겠네요. 네. 근데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혔죠. 이화영 전 부지사.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 조작했다. 이 실체를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최근 민주당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판세와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SNS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재명의 사법살인을 위한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를 꼭 밝혀달라 이런 글을 쓴 건데요. 왜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줄 살아있는 표본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후보 역시 이 사건 공범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 후보 대북 송금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본인이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라서 이전 부지사의 이 같은 공개 메시지가 이 후보에게는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북 송금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건 아닌 거죠. 근데 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무관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죠. 예, 몰랐고 연계돼 있지 않다 이런 취지로 네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김건희 여사 문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좀 늦었죠? 네,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선거가 1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층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지하지만 탄핵에는 찬성했던, 말하자면 김문수 후보 지지를 망설이고 있는 소극적 지지층에게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도 읽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정선거 주제로 한 영화를 봤잖아요. 뭐 김용태 위원장과는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네, 행보가 좀 엇갈린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화들짝 논란 분위기도 감지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단체방에 난감해하는 글들 잇따라 올라온 것도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일 텐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으로 중도층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상황일 수밖에도 없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에 다시 불을 지피면서 한 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더 꺼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과 또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좀 변수들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나중 표심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좀 봐야겠군요. 자,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역 민심을 통해 이번 대선의 향배를 짚어보는 결정 2025 지금 민심은 오늘은 인천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인천의 득표율은 전국 득표율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선거를 13일 앞둔 인천의 민심 한송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통시장부터 항만, 국제공항, 첨단도시 송도까지 모두 품은 인천. 구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축소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역대 선거에서 지난 대선을 제외하고는 인천 득표율이 전국 평균 득표율과 가장 비슷했습니다. 대선 족집게라고도 불리는 인천 민심, 제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의 대표 관광지 차이나타운과 연안부두.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드뭅니다. 어떤 후보를 뽑을 거냐는 질문에 지역 경제를 살려줄 후보란 대답이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경제를 살려주고 이제 행정을도 잘 관광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좀 돈 좀 많이 썼으면 좋겠지요. 네. 여기 만석부터 갔다 왔지만 다 죽어 있는 상태. 이 서민들을 위해서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최근 전국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 책임을 이번 선거에서 묻겠다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쿠데타 세력이잖아요. 간주 사태 늦게 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국민한테 총질을 할 수 있냐고.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입법 폭거를 심판하겠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도덕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 우월하고 전 이재명 후보는 1년 내내 방탄하면 순수 국회 의석만 많지.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달랐습니다. 이재명 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것도 어렵게 잘했고 없는 서민들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나마 청렴한 후보자를 뽑아야
네, 인성이 좋아야 그래도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젊은 유권자들의 경우 기성정치에 변화를 불러올 선택을 하겠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방안들을 쭉쭉쭉 조금 더 뉴미디어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도 이제는 그 1, 2번에서 좀 지겨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다만 여전히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정하지 못했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직 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힘빼기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검찰 내부의 위기감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답합니다. 사의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중앙지검 수뇌부인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의 동반 사의 표명으로 동요하려는 조직을 추스르려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이 집권하면 두 사람 모두 사표가 반려된 후 감찰과 징계 등에 처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 검사는 2년 전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이 후보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을 두고 비겁한 도주극이라고 비판했고 이 후보도 직접 나섰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점을 한 현직 부장검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검사에 대한 보복에 나설 거란 전망이 커지면서 내부 불만과 위기감이 크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계엄 당시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보도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보도는 허위로 드러났고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법원에서 나옵니다. 보도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라는 거 알면서도 보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허 씨는 지난 1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주한미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 씨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기사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취재원은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 대사관에 침입하려 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안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모사드에 적도 두고 이제 CIA 쪽도 일하면서 바이든 당시에 일을 했거든요. 당시 논란이 커지자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례적으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켜 선관위의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대선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상지건설에 대규모 차명 투자가 있었다는 사실 며칠 전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이 회사의 배경엔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있었던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상지건설 주주 회사들의 대표들은 희대의 기업 사냥꾼 측근들이었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 2018년 완공돼 수백억 원의 분양 이익을 거뒀습니다. 빌라의 시행사는 배상윤 회장이 이끄는 KH그룹의 자회사 필룩스였고 시공사는 대선 테마주로 꼽힌 상지건설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6년 배 회장은 필룩스 자금으로 상지건설을 인수하고 이듬해 기업 사냥꾼 홍모 씨가 다른 코스닥 회사를 통해 상지건설을 흡수합병하는데 특이하게도 인수 자금은 배 회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배 회장이 홍 씨에게 자금을 대며 우회 상장을 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후 배 회장과 홍 씨는
각각의 측근을 내세워 상지건설을 사실상 공동 경영합니다. 그런데 2021년 건설업과는 무관한 2차 전지 업체 중앙첨단소재가 상지건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현재 상지건설은 꼭지점에 협진이란 회사를 두고 광무와 중앙첨단소재를 통해 직간접 지배되는 출자 구조를 보입니다. 또 지분 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와 핵심 주주들은 2015년 W사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거나 배 회장과 홍 씨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지건설은 배 회장과 홍 씨를 두 축으로 주가 조작 전력자와 기업 사냥꾼들이 얽혀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희가 이게 유선상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 배 회장과 홍 씨는 현재 형사 사건을 피해 해외 도피 중입니다. 상지건설 영향력에 대해 배 회장 측은 2020년 지분 완전 매각 뒤 관계를 끊었고 홍 씨 측은 해외 체류로 경영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외국인 남성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미끼로 한국인들을 호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거액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범행이 어그러지자 달아났는데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뛰쳐나온 외국인 남성이 복도를 내달립니다. 우통을 벗더니 엘리베이터에 타고는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20분쯤 뒤 호텔로 들어간 경찰과 구급대가 한국인 남성을 들것에 싣고 나옵니다. 어젯밤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러시아 등 외국인 남성 3명이 한국인 2명을 감금 폭행하고 돈을 뺏으려다 달아났습니다. 한 분은 입고 기차를 타고 실려간 상태였고 한 분은 수송인 상태로 안에서 앉아있는 거를 봤어요. 이들은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거래하자며 한국인 남성들을 호텔로 불러냈습니다. 러시아인 일당은 10억 원을 가져온 한국인을 객실로 유인한 뒤 모형 총기로 위협하고 둔기로 때렸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도주해 밖에 있던 일행들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하자 일당은 돈 가방을 팽개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들이 묵던 객실엔 모형 총기와 둔기, 현금 개수기 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러시아인 남성이 범행 뒤 약 2시간 만에 제3국으로 출국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출국한 남성에 대해 인터폴 공조를 요청하고 나머지 2명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사무실에 인화물질이 섞인 페인트를 뿌리며 법원의 강제 집행에 저항한 세입자가 구속됐습니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허유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장 차림 남성들이 노란 조끼를 입은 남성들과 승강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10분쯤 뒤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계단으로 황급히 뒤쫓아갑니다. 지난 15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에 누군가 휘발유를 뿌린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차 4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 집 앞이 다 폴리스 라인을 쳐가지고 불나면 걱정하고 걱정을 많이 했죠. 강제 퇴거에 나선 법원 집행관들을 발견한 사무실 세입자가 바닥에 페인트를 뿌리며 저항한 겁니다. 페인트엔 인화물질인 시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단까지 새어나온 페인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 건물주와 법적 분쟁을 벌이다 최근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강제로 그 철문인데 문을 막 억지로 뜯어가지고 안수라장에 딴 거 없었어. 페인트를 한 10종 이상을 30평 되는 바닥에다 다 뿌렸어요. 신원은 작은 불씨나 정전기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액체 상태에서 퍼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불꽃으로도 쉽게 불이 붙고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방화 예비 혐의로 세입자인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갑자기 여름이 찾아온 듯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서울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맞았고 낮 기온은 올 들어 처음 30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른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룩주룩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고 갑갑한 외투는 벗은 채 거리를 다닙니다.
여름용 휴대용 선풍기가 등장하고 아이들은 분수대에서 때이른 더위를 식힙니다. 정오가 되지 않은 시각에도 거리엔 한여름 풍경이 펼쳐집니다. 집에 있는데도 딱 더위가 약간 체험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밖에 나갈 때 아예 그냥 긴 팔도 챙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반바지 반팔로만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최저기온은 23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10월 이후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기록했습니다. 벌써부터 열대야 조짐도 보입니다. 어젯밤 경북 포항의 기온이 25도를 웃돌다 가까스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동쪽 해상에서 자리한 고기압이 고온다습한 남풍을 내뿜으며 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밤에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 21일 최저기온이 높게 관측되었습니다. 더위는 오후 들어 더 강해졌습니다. 경기 남부, 충청과 남부 내륙 등에선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첫 온열 환자도 발생해 지난 주말에만 열사병 등으로 16명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후덥지근한 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우리나라가 안으로 온 정치적 혼란을, 밖으로는 미국의 관세 압박을 겪는 사이에 전 세계 산업 지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될 거란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은 산업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경쟁에서 밀릴 위기에 놓인 IT 산업의 현실을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국인 대만에 등장한 젠슨왕 엔비디아 CEO. 대만을 AI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깜짝 선언했습니다. The Taiwanese government, NVIDIA, TSMC, we're going to build the first giant AI supercomputer here for the AI infrastructure and the AI ecosystem of Taiwan. 엔비디아를 비롯해 TSMC, 폭스콘, 미디어텍 등 각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 IT 기업들이 드림팀을 결성해 AI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데이터 센터, 로봇에 이르기까지 최강의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버금가는 엔비디아 신사옥도 대만에 짓습니다. 우리나라 IT 산업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AI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의미 있는 역할은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일명 HBM 하나뿐. 이대로 가면 AI 소프트웨어는 미국, 하드웨어 부문은 대만이 독차지하고 한국은 단순한 HBM 납품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AI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주류가 될 텐데 거기에서 사실상 HBM 메모리는 어떻게 보면 부품이라는 거죠. 비메모리의 경쟁력은 사실 없거든요. 이런 격차는 정부의 비전과 지원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만은 2017년 일찌감치 AI 대전략을 선포하고 대규모 투자와 인재 양성에 나선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야 AI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우리 수출 효자 산업인 배터리도 중국의 공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던 우리 배터리 업계가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은 막대한 투자로 더 빠르고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혜림 기자입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하루 만에 46억 달러, 우리 돈 6조 4천억 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한 중국 배터리 회사 CATL. 이 자금으로 헝가리에 신규 공장을 세워 본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宁德时代不只是一家电池零部件制造商，也是系统解决方案的提供者，更致力于成为一家零碳科技公司。 공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 덕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3년 전 우리나라와 20%포인트 이상 나던 격차를 순식간에 따라잡은 겁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정한 중국 정부는 6년간 2천억 위안, 우리 돈 39조 원 가까운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고 공격적인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속에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벤츠,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중국산 배터리 비중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성능 경쟁에서 가격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저가인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신제품 개발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실적 부진으로 투자 여력이 줄어든 상태여서 기업들의 노력만으론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TV조선과 한국정치학회가 대통령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오늘은 두 번째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각 후보의 정책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 차별성이 분명했는데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홍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찾아온 2030 청년들에게 후보의 이름을 가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공약을 선택해보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부양해야 될 게 많은데 누가 봐도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불합리하고 여유를 갖고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취업이 잘 돼야지 먹고 살고. 평가가 엇갈린 건 그만큼 후보들 간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철학 차이가 극명했기 때문입니다. 실현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 좀 와닿지 않는.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 확대와 디지털 기반 일자리를,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신과 민간의 역동성을 활용한 성장주의 고용을,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기술 자유화를 추구하는 경쟁 기반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치학회 검증단이 10대 공약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청년 미래적금과 학자금 이자 면제를 약속한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생활기본권 보장이란 정책 일관성과 구체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혁신적 접근이나 독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I 인재 20만 양성과 대기업 공개 채용 장려를 내건 김문수 후보는 결혼과 출산 촉진까지 이어지는 파급력이 강점으로 꼽혔지만 민간 협조가 필요해 현실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향후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차후에 많은 과제를 좀 떠안을 수 있겠다. 저금리 금융지원과 지방분권형 일자리를 공약한 이준석 후보는 일부 파급력이 제한된다는 부분을 제외하곤 차별성과 구체성 등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후보와 비슷하게 갔다가는 본인이 원하는 득표율을 못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수치나 단어에 현혹되기보단 재정과 입법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들이 모든 지역을 다닐 수 없다 보니 그 빈자리를 각 지역의 정치인들을 비롯한 선거운동원 그리고 유세차가 채웁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마이크를 오래 들다 보면 팔도 움직이기 어렵다는데 하루 평균 300km를 누비는 유세차를 변정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 운전기사가 유세차 화면을 켜고 선거운동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하루 일정이 시작됩니다. 김문수! 김문수! 화이팅! 오전 출근 인사로 유세를 시작하는 운동원들은 유세차를 타고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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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주택가 골목을 돌면서 주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유언상이 되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서도 큰 소리로 후보 이름을 외칩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와 함께하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조기 대선으로 선거 일정이 압축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시장 곳곳을 돌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차분하게 식당에서 또 주민들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유세 중간중간 길거리 음식을 사 먹거나 준비해온 간식을 나눠 먹는 게 소소한 낙입니다.
종일 계속되는 일정에 팔다리가 아파오지만 시민들의 응원에 다시 힘을 얻습니다. 몇 시간씩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를 놓고 휴식을 취하려고 하면은 팔이 안 내려가요. 팔이 굳어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도심 곳곳을 누비는 유세차는 하루에 보통 300km 정도를 달리는데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녁이 되면 퇴근 인사를 하고 야간 유세를 하고 나서야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고된 일정에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만 저마다 승리를 기대하며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어제부터 해외 체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외선거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대안은 없을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해외에서 이번 대선에 투표한 분들의 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재외 국민들의 투표 인증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차 타고 왕복 14시간을 간다, 버스로 4시간 걸렸다는 사람부터 체류비까지 300유로가 넘게 들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외투표소 대부분이 수도에 있는 대사관에 설치돼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역에선 선관위나 한인회가 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비를 들여 투표소까지 직접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동안 재외선거 투표율은 좀 높은 편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선관위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2%, 저번 대선은 71% 등 코로나19 당시를 빼면 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좀 다른데요. 재외국민 투표는 미리 공관의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는 이 등록한 사람 중의 투표율이고요. 저번 총선 때를 보면 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은 총 197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투표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7.5%였고요. 그중 62%가 실제 투표를 한 건데 계산해보면 실제 투표율은 4.7%입니다. 선관위가 좀 눈 가리고 아웅한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 한 9만 명 정도 투표한 걸로 보이는데, 자, 이 재외국민 투표 9만 명이 투표하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네, 이번 선거에만 94억 원 예산이 편성됐고 선관위 직원 18명이 파견됐습니다. 지난 총선에는 125억 원, 지난 대선에는 138억 원이 투입되는 등 매 선거마다 100억 원 안팎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감사 보고서에서는 재외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의 투표율이 선거관이 파견된 공간의 투표율보다 오히려 높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예산 대비 효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투표에 나서는 재외 국민들도 그렇고 나라도 돈을 많이 쓰는데 뭐 대안은 없습니까? 네, 우편 투표, 전자투표제 등 투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재외선거를 도입하고 있는 108개 국가 중 절반의 국가에서는 우편이나 팩스, 전자투표 등 여러 대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독일, 일본 등 많은 주요국들이 재외국민에게 우편 투표를 허용하고 있고요. 재외선거 우편 투표제 도입은 우리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우편 투표를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전문가들은 우편 분실이나 대리 투표 우려 등 신뢰의 문제가 큰 장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입은 필요하지만 안전장치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동시에 재외국민 자격도 더 엄격히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국, 독일 등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자격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어떠한 기준도 없이 계속해서 모든 재외 국민에게 선거인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봐요. 네, 뭐 가장 좋은 제도가 뭔지는 좀 고민해봐야겠습니다만 예산을 적절하게 쓰면서도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조명하는 고위급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탈북자들이 직접 나와서 실상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한국 드라마를 유포해서 처형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북한 대표는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맹비난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어머니, 언니와 함께 탈북한 김은주 씨. 아버지는 아사하고 음식 찾으러 나간 어머니를 일주일씩 굶으면서 혼자 기다리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Just 11 years old. After 6 days without food, I wrote what I believed would be my final words.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마주한 현실은 인신매매였습니다. Sister was kidnapped, sexually abused, and left on the roadside. All of us were sold for only 2,000 won. 2년 전 10m 길이 목선을 타고 탈북한 강규리 씨도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전합니다. 할머니가 토속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추방당했고 당국의 억압은 코로나19 봉쇄로 더욱 노골화됐습니다. 3 of my friends were executed. 2 of them in public for distributing South Korean dramas. 1 of them was only 19 years old. 현지 시간 20일 유엔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북한 대표는 탈북자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며 이런 회의가 열린 게 충격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et more deplorable indeed is the invitation as witnesses of the scum of the earth who don't care about even their parents and families.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대표와 인권단체 등의 발언이 3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북한을 옹호한 건 러시아와 중국뿐이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제16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리시 수낙 전 영국 총리와 토니 에벗 전 호주 총리, 제임스 로빈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등 세계 정치 경제 리더들이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눕니다. 오늘 개막식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당 대표와 대선 후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645년) 고구려군과 당군이 안시성에서 격돌했습니다. 恭喜安世成，举办平壤城。 당군의 지휘자는 전쟁의 신으로 불리던 당태종. 하지만 이 작은 산성은 양만춘 장군의 지휘 아래 똘똘 뭉쳐 마침내 당군을 격퇴했습니다. 어느 놈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할 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안시성을 주지 않는다. 최근 중국의 안보 공세가 거의 전방위적입니다. SK텔레콤 해킹도 중국계 해커 집단이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어떤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시행한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죠. 사이버 전쟁은 최악의 경우 국가기관 통신망, 금융기관, 발전소 등을 마비시켜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중국이 설치한 해상 구조물도 논란입니다. 남중국해에 야금야금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던 것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 군함도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우리 관할 해역에 들어왔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사전 통보 없이 침범한 것도 지난 5년간 400회가 넘습니다. 서해 바다와 하늘을 자신들의 영토처럼 만들려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중국인들이 미 항공모함, 우리 전투기를 카메라에 담다 적발된 것도 10차례가 넘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에 매수 포섭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군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에 넘기기도 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인이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사진 잔뜩 찍었다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간첩죄로 처벌 못합니다. 보안시설을 촬영한 중국인이나 정보사 군무원,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간첩죄는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는 항상 냉혹하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웃나라와의 좋은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보,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5월 21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가랑비에 옷 젖는다였습니다.
벌써 여름이 온 것처럼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역대 5월 아침 중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에 5mm 안팎,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이 비는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전북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가 20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그 밖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한여름 같은 더위는 계속되겠고 모레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